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았던 그 문법 그대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한국이나 대만 같은 후발 주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당합니다. 일본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맹신주의가 있었을 뿐더러 너무 이제 장인 정신에 집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포기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잔재 정도가 아니고 저는 잔불이 남아있다.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한반도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전체로 한정 지어도 된다. 더 확대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이제 한국의 생태계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중국이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가장 좋은 또 하필이면 딱 옆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최적이죠. 저는 이걸 그래서 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용일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전문가를 모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알아보는 압권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치포동맹과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셨던 권석준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 현재 글로벌 생태계, 반도체 글로벌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책은 잘 팔리고 계십니까? 네, 뭐 굉장히 많이 여러 같은 선언원들을 보내주셔서 생각보다는 잘 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마음은 그 정도 팔려도 흥행이라고. 일단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권순우 기자님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권석준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과 소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의 전략 그리고 이런 전략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관련된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같이 얘기 나누자는 분들이 많죠? 네, 아무래도 책 출간 전후로 이제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워낙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통상 환경에서도 반도체가 워낙 중요한 주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어렵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네네. 여기에 좀 약간 문과적인 접근, 네네.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우리가 일본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네. 일본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 아시아 반도체의 시작은 일본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은 또 반도체 산업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이게 또 일본을 배워야 된다라는 게 좋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본한테 배워서 반도체가 된 것도 있고 일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엔 좀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좀 어느 정도였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을 70년대 후반 정도로 잡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글로벌에서 탑으로 등극한 것을 80년대 초중반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 초중반 기준으로 미국, 일본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갔던 시절에는 글로벌 매출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탑 10 기업들 중에 탑 6개가 일본 반도체 기업일 정도로 뭐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의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수준까지 갔었던 것이 일본 반도체의 최전성기였죠. 네. 우리가 일본 반도체 회사라 그러면 잘 떠오르질 않는데 6개라 그러면은 뭐 어떤 회사들이 어떤 종류의 반도체로 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한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뜨기 전에 이미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기업이 뭐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도시바 같은 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낸드 플래시, 뭐 아니면 뭐 이제 노어 플래시 같은 그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최초의 기술을 만든 회사도 도시바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기술의 혁신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나소닉.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뭐 히다치, 뭐 후지치, 뭐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
이른바 이제 반도체 육공주로 불렸던 회사들이죠. 특히나 이제 후지치 같은 회사들은 단순히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HPC, 즉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슈퍼컴 전용의 그런 반도체들을 설계하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굉장히 갈고 닦았던 회사고, 일본 반도체가 지금 이제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후지치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슈퍼컴퓨터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도시바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는 이제는 그 회사 이름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합쳐져 갖고 M&A를 거쳐서 지금 이제 키옥시아라는 회사로 계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반도체가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사의 전자공업이 그때는 굉장히 발달했었던 시절이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좀 수직 계열화 하는,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라디오, 뭐 워크맨, 뭐 TV, 뭐 오디오에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을 다 만든 그런 종합 전자 회사였는데, 파나소닉이 반도체에 손을 댔던 이유는 그야말로 이제 자사에 들어가는 제품들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왜냐하면 수출도 많이 했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종합 반도체의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은 거의 이제 꿈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아주 그 생태계가 공고하게 구축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하나를 우리가 점유함으로써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와 반도체 생태계에 되게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뭐 전력 반도체부터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소비자들한테 가는 전자 제품까지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전반부터 후반까지를 다 했다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종합 반도체 산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그럼 거기에 사실 장비 소재는 지금도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반도체 산업이 초기 성장 전략을 굉장히 잘 선택한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직 계열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수직 계열화가 무슨 반도체에서도 수직 계열화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야말로 반도체는 수직 계열화를 논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이그젬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제일 끝단에 매뉴팩처링도 있지만 제일 앞단에서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 디자인에서 매뉴팩처링까지 가는 그 수많은 단계들이 있고, 사실 이 수많은 단계들을 한 기업에서 다 독점을 해야 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산업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이 산업에 진출을 할 때 자신들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그림을 주도한 것이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상산업성,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뭐 대장성, 이런 정부의 조직들이 관민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관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당시 일본의 제조 대기업들한테 중복 투자를 하지 말아라. 너는 이 사업을 하고 너는 이 사업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할 때 경쟁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이제 좀 크로스 라이센싱하고 기술 교류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시장에 특히 일본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 팀으로 뭐 이 시장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워낙에 잘하고 있어, 그 당시 기준으로 워낙에 잘하고 있었던 그런 제조업들의 신사업을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이 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감광재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빛을 받으면은 패턴이 생기는 그런 일종의 이제 유기물입니다. 근데 그 유기물 시장, 반도체 감광재라고 부르는 이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 중에 하나가 일본의 JS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JSR의 전신은 고무 회사입니다. 원래.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고무 회사 전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학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반도체 소재 회사, 전자재료 회사로 변신하게 된 시점도 바로 이제 그 시기하고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고무 만드는 거랑 감광재가 성격이 좀 비슷한가 봐요. 원료를 따라가면은 결국 고분자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감광재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특이한 기능기들이 좀 들어갑니다. 빛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고무들은 반응을 하지는 않지만 빛을 받았을 때 반응해야 되니까 거기에 뭔가 빛을 느낄 수 있는 작용기들을 좀 넣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기술 개발들을 할 때 이왕이면 그래도 고분자를 좀 다뤄본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갑자기 이제 다른 것을 전자 제품을 만들던 회사들한테 감광재를 만들어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그런 아주 강소형 기업들,
중소기업들이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이 피라미드의 요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 너네 회사는 이것을 하고 너네 회사는 이런 것을 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빅 픽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축이 됐었던 반도체 산업에서의 생태계가 지금은 비록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어떤 이 왕좌 자리에서 내려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면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원동력을 우리가 이 상황까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쪽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관광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워낙 화학 산업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네. 그 화학 산업을 좀 더 디벨롭하면서 관광제로 갔던 것 같은데 네네. 장비도 일본이 꽤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도쿄오카, 공화국, TOK 같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또 기계 장치류로 시작을 했었던 엔진을 만들거나 뭐 이런 각종 기계 장치들, 뭐 캠이나 뭐 이런 다양한 피스톤이나 이런 기계 장치류를 만들던 회사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중흥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밀성입니다. 근데 이 정밀 기계 부품류를 생산하던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치를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계 장치, 특히 우리가 장비라고 부르는 이런 장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스테이지라는 부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기계 부품들이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이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정밀하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게 마이크로미터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이 기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계 부품 장치를 만들었을 때 부품들의 공차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품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 이걸 사람이 제어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가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CNC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컴퓨터에 기반한 제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기계공업 분야, 특히 정밀 기계공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회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분야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빗대어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의 한국의 자금률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직은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이런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제어하는 이런 경험치 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충분히 경험치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전체 매출 순위에서 6개가 들어갈 정도면 뭐 나머지는 뭐 미국 업체였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반도체 산업만 이게 발달한 게 아니라 그 대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 산업 하던 사람들은 반도체 소재로 디벨롭이 되고 기계 산업을 하던 사람들은 반도체 장비로 디벨롭이 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거의 국가 전체 산업이 같이 힘을 실어주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다 구축을 해버린 거네요. 그 안에서. 그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부흥을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이 비록 2차 대전의 전범국이긴 한데 어쨌든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산업 중심적인 제조업 입국으로 나라가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무기를 만들던 모든 사실 그런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무기를 만들던 회사들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탱크를 만들던 회사들은 이제 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된 것이고 뭐 이제 타이어를 만들던 회사들은 고무 만드는 회사가 된 것이고 뭐 화약을 만들던 회사들은 뭐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변신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제조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는데 여기에 쇼크가 2번 있었습니다. 그게 역시 바로 오일 쇼크였죠. 오일 쇼크. 특히나 근데 이제 일본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조업에 그야말로 이제 2차 산업 중심이었다고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산업의 기본적인 문법이 흔들린 겁니다. 이 오일 쇼크 때문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외국에서 뭔가 수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를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원이 갑자기 없으니까. 석유 가격이 갑자기 뭐 10배가 되면 이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석유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일이 또 한 번 생기면 이제는 이 나라의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럼 우리가 디벨롭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찾아본 것이 이제 반도체 산업이 딱 이 포커스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일본의 그런 경제 관료들이 지은 책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그 관료들이 60년대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그런 반도체 산업이 중흥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보고 온 기업들의 인상적인 기업의 케이스가 뭐 페어차일드, 뭐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인데
그냥 자기네들은 트랜지스터가 그냥 라디오나 TV 정도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매져서 아주 작은 면적에 집적이 될 수 있더라. 근데 이제 거기서 생각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박 단소하게 하는 기술에 되게 굉장히 능한데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왔으니까 이 경쟁력을 이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되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게 70년대 오일 쇼크를 거쳐서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1위이긴 하지만 소재 장비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에서 보듯이 생각보다 조금 취약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거의 소재 부품, 장비부터 해서 최종 가전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용처까지 이게 공급망이 다 구축이 돼 있으면 그 당시에 사실 뭐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가전 제품도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고 나중에 이제 업셋을 하는 그 문법이 그대로 자신들의 후발 주제들한테도 먹혔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제 한때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도저히 후발 국가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집적 회로건 트랜지스터가 뭐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같은 각종 그런 혁신 부품들의 모든 IP의 원료는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은 우리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약간 맹신도 미국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기술에 대한 맹신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신경 쓰지 않게 됐냐면 생산성을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생산성.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 생산성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수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수율이라는 것은 웨이퍼에서 우리가 다이라는 그런 단위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낼 때 100개를 만들면 그중에 몇 개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뭐 90개가 살아남으면 수율이 9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웨이퍼 하나에서 네. 정상적인 반도체가 몇 개가 나오느냐. 칩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칩을 만들 수 있는 다이가 몇 개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100개가 다 살아남지는 못하거든요. 예. 뭐 어느 뭐 서킷이 망가져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항상 그렇게 불량품은 나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도 자기네들을 제조업 분야는 물론이고 기술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고 적어도 반도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수율이라는 개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최종 끝판왕이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 거니까 와서 사고 싶으면 와서 우리가 정한 가격에 사가라.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공급 독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설계하고 제조가 분리돼 있지 않았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설계하고 제조를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는 회사는 다 미국에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선진국이었던 것이 60년대 후반 초 70년대 초중반까지의 얘기인데 일본이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을 뿐더러 제조업 면에 있어서의 그런 기술의 혁신들을 굉장히 많이 거듭을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집중했던 것은 미국 반도체 수율을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80% 90%까지 가면은 야 이거는 시장에서의 원가 경쟁에서 미국은 잽이 안 되겠다. 도저히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한 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82년인가 83년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서는 매년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항상 축배를 들어요. 올해도 우리가 돈 잘 벌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 무슨 또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82년인가에 갑자기 이제 어떤 회사 특히 마이크론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아니 일본 애들이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얘네가 수율이 90%라는 거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일본의 반도체 그런 칩들이 조금 예를 메모리 칩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메모리 칩들이 그냥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나 낮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와서 보니까 얘네들은 갑자기 기술력에 있어서도 한참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일본이 거의 다 따라잡았을 뿐더러 생산성 면에서는 미국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모조리 다 신경을 쓰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았던 그 문법 그대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한국이나 대만 같은 후발 주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당합니다. 일본이.
일본이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정상 위치에 있을 땐 절대 이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후발주자들, 한국이나 대만 같은 후발주자들이 이 기술의 격차를 따라오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룩했던 이 제조업 분야에서의 혁신, 그리고 수율 관리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1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이런 기술의 축적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저는 후발주자들은 아마 이것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몇 가지 착오를 저지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신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기술을 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스럽티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파괴적 혁신 기술들이 몇 번씩 나오게 되는데 이런 예.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자신들이 워낙 잘하고 있었던 기술 그리고 워낙 수율이 잘 관리되고 있었던 기술이 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이 있다면 거기에 굳이 뭔가를 더 더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안 하는 거랑 좀 비슷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요타 입장에서는 우리가 엔진을 이렇게 잘 만들고 특히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공들여서 만든 하이브리드를 따라올 뭐 그런 메이커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진짜 우리가 전기차를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전기를 쓰고 싶을 땐 뭐 전기로 배터리로 그리고 기름을 쓰고 싶을 때는 뭐 내연기관으로 가면 되니까 이야말로 정말 최적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테슬라의 전기차에 이게 모든 이런 전세가 역전이 됐었죠.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런 혁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정을 할 때도 일본에서는 뭐 20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면은 뭐 월 5만 장 정도의 웨이퍼를 수율 9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거의 최적이다. 여기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한 건데 삼성 입장에서는 공정 굳이 20단계 가야 돼? 몇 가지를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수율이 약간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수율이 떨어지는 대신에 월 5만 장이 아니고 월 10만 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쌓이는 속도는 삼성 제품이 더 많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가 면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전교 한 1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한 20등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전교 2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0등까지 가는 건 좀 어렵죠. 그렇죠. 10등 하던 친구가 5등하고 5등 하는 친구가 1등으로 가는 것은 점점 이 난이도가 거의 지수함수적으로 높아지는데 반도체 수율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 80% 정도, 70% 정도에서 90%까지 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본을 투입하고 기술을 사오면은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데 90%에서 95% 그리고 심지어는 90%, 95%에서 98%, 막 99% 너무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맹신주의가 있었을 뿐더러 너무 이제 장인 정신에 집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는 기술의 일본이라는 이 브랜드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TT라는 일본의 통신회사가 있는데 NTT에서는 통신용 칩은 좀 예를 들어서 다른 칩보다는 훨씬 수명이 짧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호의 입출력이 워낙 이 빈도수가 높은 데다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 칩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명 관리 면에서는 다른 반도체 칩보다는 더 가혹한 조건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NTT에서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들한테 수명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통신용 칩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통신용 칩의 수명이 뭐 2, 3년이었으면 NTT에서는 우리는 한 5년 이상 가는 거 원한다. 이왕이 뭐 10년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들이 아니다. 우리는 15년에 갈 수 있는 칩 만들어 주겠다. 근데 문제는 15년, 10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논하기에는 반도체 칩의 혁신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념 우리가 스마트폰 아무리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를 만들어서 뭐 아이폰을 만들어서 아이폰 10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폰 10을 10년 이상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2, 3년이면 한 번씩 2, 3년이면 성능이 또 2배씩 되고 3배씩 되는데 그 통신용도 사실 마찬가지고 모든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에 이런 어떻게 보면 세대가 바뀌는 주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세대가 바뀌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가는 그대로인데 성능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같은 가격인데 성능이 2배인 칩을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2년 만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무어의 법칙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1.5년이나 2년마다 칩의 밀도는 2배가 되는데 원가는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생산성은 2배씩 되는데 생산성을 그냥 1로 놓여 있었던 칩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고객사가 10년 이상 가는 칩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15년을 가는 칩을 만들면은 15년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기술의 혁신 속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칩이 자체가 안 팔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소모품을 팔아야 되는데 소모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탱크주의의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죠. 딜레마죠. 아이러니이자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생산성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빠르게 혁신되는 이 주기를 놓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의 그런 기술 혁신 주기가 90년대 들어와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됐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권 기자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 90년대 우리나라 신문지상을 매일같이 장식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삼성이 뭐 이번에 뭐 64K를 뭘 만들었다. 예, 뭐 맞아요. 256K를 만들었다. 뭐 1메가를 만들었다. 2메가 D램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일본과의 격차가 6개월 이상 났다. 뭐 1년 이상 났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만큼 기술의 혁신 주기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기를 어느 순간부터 일본이 선수를 두다가 어느 순간부터 후수를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선수를 두면 따라가고 선수를 두면 따라가고 하기가 바쁘니까 항상 후발 주체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가격의 설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기술의 표준 면에 있어서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례를 들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4메가 디램이 있다. 그러면은 일본은 4메가 디램을 진짜 잘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은 갑자기 16메가 8메가, 만들고 16메가, 64메가 만들고 64메가. 네. 그러니까 4메가는 내가 진짜 잘 만드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같은 가격이고 그럼 누가 4메가짜리를 10,000원 주고 사겠냐는 거죠. 64메가짜리를 10,000원 주고 사고 말지. 4메가 중심으로 형성됐던 시장이 갑자기 64메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시장이 죽어요. 그리고 64메가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더보드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칩 슬롯을 예를 들어서 4메가를 꽂는 게 아니고 64메가를 꽂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전후방 산업들이 새로 나오고 이 기술이 거버닝이 될 것 같으면 이 기술에 대해서 다시 오거나이제이션을 하는데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4메가에 매달리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닥쳤던 개의 입장이 되는 거죠. 갑자기 자기네들은 4메가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시장에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수율도 엄청 높고 엄청 좋고 정말 신뢰도도 좋고 수명도 오래가고 그야말로 기술의 집약체인데 4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행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냐면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기술 주기를 빠르게 따라잡는 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판단을 하는 건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영진 쪽에서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반도체는 워낙 기술의 그런 혁명, 기술의 신화 이런 부분이 아직은 굉장히 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후발 주체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행 기술에다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 지금 당장의 이런 64메가 뭐 64에서 250으로 넘어가는 요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더 멀리까지 해보려고 했다. 도저히 저들이 또 쫓아올 수 없는 수준까지 기술의 격차를 벌려놓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R&D라고 할 때 항상 선행 기술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선행 기술만큼 또 중요한 것이 현재 혹은 그 다음 바로 세대, 차세대 바로 그 기술들에 대한 수율 안정 부분에 대한 생산 공정 기술을 또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밸런스를 잘 못 맞춘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고 업셋을 한 그 전략 그대로 후발 주자들 특히 삼성이나 이제 대만의 후발 주자들에게 그렇게 따라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술 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 대만의 업체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정부가 그때마다 좀 발목을 잡은 것들이 좀 있었죠. 정부가 발목을 잡았다. 아까는 정부가 굉장히 좀 네. 전략을 체계적으로 잘 짜서 네. 성장을 시켰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목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산업의 초기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있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도 있게 되고 정책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세율을 낮춰준다든지 하다못해 이제 뭐 반도체 공정들을 만들 때 우리가 팹을 만들 때 이 팹에 대해서는 뭐 용적률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다양한 이러한 지원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초기의 형성 과정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정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그야말로 아주 플레인 코치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하고 심지어는 글로벌 단계를 논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때늦은 정책적인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일변도를 탈피해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파운드리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는 종합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도 이제는 글로벌 분업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전부 다 할 필요가 없고 그야말로 이제 뭐 파운드리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트렌드는 맞았던 것 같은데요. 트렌드는 맞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바보들은 아니니까요. 예. 세상의 그런 변화를 읽고 있었고 특히 9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그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분업 체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았었는데 일본 정부가 그때 이제 몇 가지 실책 중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메모리 반도체 업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가 후발 주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따라잡히는 것은 우리끼리 너무 경쟁을 쌓으니까 우리 M&A 합시다. 빅딜 합시다. 정상적인 판단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IMF 이전으로 LG 반도체하고 현대전자가 합쳐서 하이닉스가 나왔던 것처럼 예. 우리 비용의 좀 이 중복 투자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용의 상승도 있는 것 같고 우리끼리 너무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깎이는 것 같으니까 큰 회사를 만들자.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20% 점유율 가지고 있고 B 회사가 15%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와 나의 점유율 합치면 우리는 3분의 1의 점유율을 갖게 되는 대형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된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는 점유율이 높았을 때 원가가 네. 떨어져서 가격 네. 경쟁력이 생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지만 얘네들을 합치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잘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 15%를 합쳤는데 35%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쪼그라든 느낌이 된 거죠. 실제로 합쳤나요? 실제로 그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이렇게 합치고 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도시바, 뭐 히타치, 뭐 아니면 뭐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이 차례로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반도체 전에 일본에서 먼저 무너진 산업이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나라 있는 같아요. 네, 샤프. 예. 도시바.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본의 그런 대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또 따라잡히기 시작하고 나중엔 중국까지 따라잡히기 시작했는데 한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일본의 정부가 이 우리 디스플레이가 따라잡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끼리 경쟁해서 그렇다. 대형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합치고 난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렇게 융화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기술 세대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각자의 노하우가 다른데 이것을 그냥 무슨 마치 섞어보니까 물하고 기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고 경영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것을 균형을 잡게 한다고 5대5로 하면은 M&A를 할 때 5대5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 회사, B 회사의 각자 비전이 다른데 항상 이것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겠다고 얘네들을 합쳐놓고 나면은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실기를 하는 거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실기를 한번 하면은 이 업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잘 통하지 않게 된 그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서 또 한번 빅딜을 시도한 것이죠.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관이 주도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아직까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관료들의 엘리티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 설계를 했고 이 산업이 여기까지 오게끔 정말로 우리의 이 관료의 큰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정부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아직까지 리더십이 좀 있고 회사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일본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된 케이스가 생긴 거죠. 르네사스나 엘피다가 그런 사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게 뭐 초반에는 어느 정도는 또 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도 하고 그리고 좀 중복 생산되는 부분도 좀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기술 투자 면에서도 좀 비용을 절감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비용의 절감 효과보다 시장의 지배력을 상실함으로써 생겼던 로스가 더 컸던 거죠. 그리고 그 로스 과정에서 몇 번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킨 게임을 못 버틴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그런
합병된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할 때 계속 이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서 혹은 자본 조달을 해가면서 계속 이 시장을 계속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 밀리는 부분을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면 어느 순간 더 적자가 조 단위로 매년 반복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수익을 볼 때는 조 단위 수익이 생기지만 우리가 적자를 볼 때는 또 조 단위 적자가 생기는 것이 반도체 산업인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그런 식으로 조 단위의 적자를 몇 번 기록하다가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엘피다나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는 어떤 형식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반에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은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이렇게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제 도시바 그다음에 히다치, 미쓰비시 한꺼번에 합쳐진 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아마 히다치하고 미쓰비시가 합쳐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다치하고 다시 도시바가 합쳐지게 되는 식으로 합쳐졌는데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도시바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원래 D램도 하지만 사실 자기네들은 원래 플래시 메모리를 하고 싶었던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엘피다 같은 데는 그야말로 D램을 했던 회사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상호 간의 문화가 좀 이렇게 섞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엘피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기술 만능주의가 있었고 D램 같은 경우가 요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파운드리 전쟁의 느낌이 그 당시에 D램에 있었습니다. D램이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단의 패터닝을 활용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패턴을 만들 때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이제 수십 마이크로미터에서 뭐 수마이크로 나중에는 수백 나노까지 점점 이렇게 패턴의 사이즈가 줄어가는 그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었던 경영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합병된 효과를 누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와중에 이 생태계가 애써 구축해왔던 생태계의 일부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지금 회사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몇 회사들이 대만의 회사한테 오히려 인수돼 있습니다. 뭐 누보톤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인수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인수됐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반도체 회사에서 인수됐다는 것은 라인을 하나 이렇게 통째로 팔아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라인에 들어간 장비와 모든 그런 기술 활용되는 IP까지 다 인수가 된 건데 투자 비용 대비 너무나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경색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이 굉장히 자국 산업 보호가 있어서 보호주의가 있어서 해외 업체들한테 웬만해서는 자국의 그런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들을 잘 인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외적으로 아마 제 생각엔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인수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인수를 통해서 그 대만의 어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 측면도 분명히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냥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겁니다. 남다를 겁니다. 과거에는 진짜 한 수, 두 수 아래로 봤던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렇게 대만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청업체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하청업체가 자신들의 본사를 인수해버린 거죠. 마치 이제 필라코리아가 필라를 인수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건데 최근에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있는 소니 공장을 인수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소니 공장이 사실은 이제 뭘 만들던 그 공장이었냐면 이미지 센서, 특히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만들던 회사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도 사실은 이제 수익이 안 나서 잘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공장에 들어간 돈만 사실 5조 원이 넘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그것을 인수 가격 4.5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 TSMC가 4.5조 원을 다 낸 게 아닙니다. TSMC는 2조에서 1.5천억 정도만 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나머지 일본 정부가. 정부가 냈다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백업을 해주고 심지어 고용 뭐 인센티브나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졸업을 한 관련 분야 인력들을 구마모토 현의 공장의 엔지니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용을 할 때 뭐 임금을 보조해주겠다,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심지어는 환경 보호에 대해서도 좀 발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규제 완화까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주고 왜냐하면은 TSMC가 이제 너무나 큰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일본의 곳곳에 버려져 있는 이 팹들을 인수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 팹이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다시 권토중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근데 저도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는 과정에 대한 책 같은 걸 좀 읽어봤을 때 그 일본 톤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다라기보다 미국이 그 반도체 자기네 산업에 비해서 일본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까 그때 반도체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빵 때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또 한국이 불공정하게
경쟁을 했다. 이런 외생 변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외생 변수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MBA 스쿨에서 이 일본 반도체 몰락 케이스를 많이 다룹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외생적 변수 중에 지금 권 기자님 말씀하신 1986년에 있었던 미일 반도체 협정,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고 이게 1991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됩니다. 갱신이 된 거죠. 그래서 2차 반도체 협정이 돼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약 1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반도체 협정의 가장 그 골자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쿼터에 제한을 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쿼터에 하한선을 준 거죠. 이거 이상 되면 안 됨.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한선. 제한을 두고 그리고 사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을 두고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그때부터 이미 불공정 게임은 시작된 거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협약이죠. 협정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강요된 이제 트리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하고 미국의 어떤 특수한 관계도 있고요. 예. 안보 동맹이라는 특수한 관계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안보를 미국에 외주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자신감도 좀 있었나 봐요. 그거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당시엔 또 이제 그 플라자 협정이 바로 1년 전에 있었습니다. 1985년에.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의 앞선 기술력과 그리고 지금의 이런 자금력, 자본력을 이용해서 다른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 이제 80년대였다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던 거죠. 사실상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았을 때고 한국은 이제 막 반도체에 들어갈까 말까 뭐 들어갔다는 정도고 대만은 여전히 그 당시에 TSMC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일본 아닌 미국이었던 거니까 쌍방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은 차를 내주고 뭐 그다음에 미국은 뭐 말을 내주는 정도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 트리트가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외생 변수였던 것이고 두 번째 외생 변수가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발주자들이 너무 좀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똑같이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들어갈 때 일본 정부가 그렇게 이제 많은 서포트를 해준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기입니다. 도찐 개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소도 몇 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이런 제소를 할 때는 이 반도체 산업협회라는 SIA라는 부르는 이 협회 중심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먼저 앞세웁니다. 예.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주도한 것도 사실은 미국 정부이기도 하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을 넣었던 이 산업협회들의 로비스트들이 있고 그 로비스트들의 중심에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의 점유율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가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작은 자본력 혹은 이렇게 시행착오 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이게 큰 빅픽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유명한 이제 우리가 슈퍼 301조 그때 이제 제소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제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중국 시장이 지금 정도의 시장이었다. 예. 그럼 일본이 반도체 산업 몰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 시장 포기하는 대신 중국 시장 공략.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서 제조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완전히 공략해갖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를 오히려 더 발판 삼아서 중국에서의 성장을 획책할 수 있었을 텐데 일본 입장에서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그 당시에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지도 않았고 제조 입국도 아니었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 상황인데 미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렇지만 자신감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뭐 시장을 단지 조금 잃어버릴 뿐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미국 시장 설사 조금씩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수 시장이 워낙 확정세였고 그 당시가 그 유명한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이었고 경제 자체가 덩치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수에서라도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기술력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당분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뭐 5년이든 10년이든 버티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겠죠. 와,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마케팅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네네. 뭐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아이러니하게 정말 기술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에서 미스가 생겼던 거 하나. 네. 또 이게 정부가 뭔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 판을 잘 짜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주도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미스가 됐던 거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기술력이 가장 좋고 나라 경제가 버블 경제로 굉장히 탄탄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사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약간 제 느낌에는 약간 잔재만 남아 있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재 장비들은 어쨌든 전방 산업에 대한 잔재가 오히려 한국에 의존해서 좀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럼 일본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포기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이제 어떤 잔재만 남아 있다.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고 정말 이제 그냥 석가래만 남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잔재 정도가 아니고 저는 잔불이 남아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람이 불고 연료가 공급되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잔불이 아직까지는 보존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본 반도체 산업에서의 피라미드의 양 끝쪽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 내부에 있었던 소재와 장비와 부품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특히나 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면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사실상 이 장비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물론 뭐 EUV 리서그래피 같은 것들은 ASML 같은 독보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밖에 뭐 애칭이나 뭐 이온 주입이나 뭐 확산이나 뭐 각종 공정 검사 장비나 이렇게 수많은 장비들의 시장은 엄청나게 큰데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이제는 종합 반도체 회사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아직까지 20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뭐 키옥시아나 소니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특히 소니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키옥시아는 여전히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를 아직까지 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언제든지 이 시장이 급변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나오면은 이 시장에서의 판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요소들은 생길 수가 있고 일본이 이제 이 권토 중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중간 단계, 중간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이 산업들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을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자꾸 자국화 산업으로 대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장비 면에서 해외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자국산으로 바꿔보고자. 예를 들어서 뭐 세메스 같은 회사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원익 QNC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자꾸 이제 좀 많이 들어와서 해보기를 바라고 있는데 완성 매뉴팩처링 단계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원래 쓰던 장비를 쓰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 장비에 최적화가 된 공정이고 그 장비의 매뉴얼대로 지금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바꿨다가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성능이 안 나온다든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이 장비라는 벽을 넘기는 쉽지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기대고 있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것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재도 한 1, 2년 연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재 같은 것은 이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 QC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는데 회사들하고 반도체 소재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하는데 그 소재를 하시는 회사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은 이 소위 말하는 갑이라는 회사가 이 소재의 QC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6, 9, 7, 9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불화 수소에 대해서 99.99999 그렇죠. 그게 99.9999였다가 99.9998이 되면 문제 삼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수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근데 이제 가스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웨이퍼 아니면 유전 절연체 뭐 각종 뭐 이런 애천트 이런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화학 물질들의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 특히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고분자의 분자량이 얼마나 일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자 몇 개 있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분자가 약간 긴 사슬인데요. 이 긴 사슬들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 긴 사슬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질량
이제 우리가 분재량이라고 하는데 그 분자의 특성상 이 분자량을 정확하게 딱 칼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분자량의 분포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분야에서 업력이 충분히 쌓여야 되고 특히 이런 R&D 분야에서의 역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성능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아직까지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해외 업체들이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일본 업체들의 아성을 깨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이대로 그냥 죽을 것이다. 다시는 부흥하지 못할 것이다. 권토 중래를 꿈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고 오히려 이런 일본의 업체들이 계속 반도체 업계에서 살아남게끔 한국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게 오히려 한국에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연결을 해보면은 네. 도와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네. 그 일본 수출 규제가 2019년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긴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외부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대충 맥락은 저도 취재를 했지만 그 업계가 어떻게 느꼈고 그 결과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지금 한국이 뭐 일본 업체를 오히려 살리는 게 낫다라는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일본을 도와주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일본에 있었던 반도체 그런 산업들, 특히 이런 중간 단계에 있는 산업들을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로 편입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편입을 시키자. 지금 이 큰 판을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간에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점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는, 기술 수출도 안 되고 기술의 변형도 안 되는, 심지어 그쪽에 장비를 수출한다고 해도 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엔지니어 파견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그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체들이 바로 장비와 부품과 소재 업체들입니다. 일본 회사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SMIC나 뭐 중국의 YMTC 같은 그런 바운드리나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는 장비가 라인을 할 때 하나 깔 때마다 1,100개, 1,500개, 1,800개씩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장비의 90%는 다 미국, 일본 겁니다. 근데 그 장비 한 대가 싸게는 뭐 10억부터 시작해갖고 비싸게는 뭐 몇백억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이러한 반도체 붐을 타면서 장비의 매출의 적어도 35%에서 40% 정도는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그렇죠. 중국에서 한 30-40%, 그다음에 대만에서 한 25% 내외, 한국에서 20에서 25% 정도 내외.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시장이 닫혀요. 중국 쪽으로의 이런 장비 수출 시장이 닫혀요. 그러면 남는 그 다음에 1등, 2등 시장은 대만하고 한국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대만은 뭐 파운드리만 하잖아요, 거의.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다양한 장비를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은 한국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네 시장 상실될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가서 뭐 어느 정도는 제조를 다시 부흥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근거리에 있는 대만하고 한국 시장을 더 공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캐파의 일부가 다시 대만과 한국으로 분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대만하고 한국에서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장비는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 거 사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장비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가장 큰 고객들한테 더 많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장비 수출이 안 된다, 엔지니어 파견이 안 된다, R&D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다 직접 공장을 짓고 R&D 센터 만들고 한국 현지에서 관련 인력을 고용하고 한국의 그런 갑 회사들과 협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에 일본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개에서 24개 정도의 그런 소재 부품 회사들이 그야말로 송도, 안성, 평택, 여기 천안까지 우리 한반도의 한 서남부 그 라인을 따라서 쭉 분포해갖고 R&D 센터도 짓고 회사도 만들고 심지어 라인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수출 규제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이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B2B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팔리면 재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업체들은 당연히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일본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수출이 어렵더라도 우회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이제 특이할 만한 사건이 일본의 반도체 그런 소재 부품 회사들이 타이완에도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고객들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먼저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들이 결국은 제일 끝판왕에서
이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회사들이 될 것은 확실하니까.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자신들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일본에 삼성이나 TSMC 정도 되는 급의 회사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는 한국하고 대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뼈아픈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한국의 반도체 이 생태계에 편입이 되라.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주겠다. 일본 국적, 대만 국적, 우린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경제에 너희가 기여를 해라. 한국에서 세일즈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한국 인력 고용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과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어라. 그럼 너네가 수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한반도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전체로 한정 지어도 된다. 더 확대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업계들이 한국에 와서 약간의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의 좀 법에서 약간 차별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한국의 그런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때 좀 예를 들어서 뭐 수익 계약이 나오죠.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나 좀 약간의 불이익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저희가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또 이제 같이 생태계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본 기업들을 인수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이제 한국의 생태계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한국화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무브먼트들이. 대만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어를 하지 않는데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R&D 센터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개가 넘는 업체가 들어왔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 일본 업체들이 일본 정부 눈치 보느라 이걸 좀 알려지길 바라지 않은 측면이 좀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R&D 센터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R&D 센터를 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고용 창출도 얼마 안 되지 않느냐, 별거 아니지 않느냐, 뭐 고용해봐야 20명, 30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게 신호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워킹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기반이 잡히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투자를 할 때 한국의 그런 협력 업체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투자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만들 때 이거를 같이 이거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걸 만들면 우리가 이 제품을 우리 다음 세대에서 쓰겠다라는 것을 일종의 이제 협약을 해서 같이 이제 코워크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더 신뢰성 있는 그런 기반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와, 이게 중국하고 중국이 글로벌과 좀 디커플링이 되면 그 탄탄한 소재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큰 시장을 잃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시장을 잃게 되면은 한국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네네. 그럼 과거에는 일본 소재 업체라는 어떤 그 바탕 위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얘네가 떨어지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닌가를 고민하던 게 아니라 아예 얘네를 우리 안으로 편입을 시켜서 얘네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 이를 위해서 일본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줄 때 그것도 우리가 반도체 생태계를 꼭 국산화라는 측면 볼 게 아니라 국내에다가 저는 요즘에 뭐 IRA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누가 한국 와서 일을 하나 누가 한국에다 공장 짓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하나를 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있네요. 있습니다. 올라 그런 회사들이 있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조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세계 탑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더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조의 탑 위치에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 많은 투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거의 장점을 더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일본 반도체 이런 특히 소재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가장 좋은 또 하필이면 딱 옆 나라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기업 문화도 비슷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최적이죠. 대만은 뭐 더 문화적으로 더 어떤 동질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불확실성 요소가 있고 언제든지 뭐 급변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제시할 수 있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제 동남권 지자체장이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일본 업체들이 그런 부산, 뭐 창원, 뭐 마산, 울산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이 진출하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하고 더 협력을 하면은 그만큼 뭐 매칭 펀드를 준다든지, 뭐 공제 세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고용 한국 인력을 고용할 때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관세를 좀 면제해준다든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약간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우리나라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친일에 대한 그렇죠. 인식이 좀 있어서. 저는 이걸 그래서 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용일이라고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용일. 일본을 이용해야 이용한다. 된다. 그리고 일본 업체들이 지금 사실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는 업체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겁니다. 중국 시장이 닫히고 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이 워낙에 일본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시장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럼 한국이나 대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면 사실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갈 곳 잃은 일본 업체들을 한국으로 자꾸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업해라.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 일을 해라. 그리고 한국의 제도권 안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해라. 거기서 네. 국내 일자리 창출하고 네. 국내 네. 경제 효과 네. 주고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그 GDP는 육성하기 한국 위해 GDP로 잡힙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나라 원래 반도체 명심을 해야 산업 되는 거죠. 발전을 위해서 네. 열심히 연구 개발을 네. 해라. 일본 GDP로 잡히는 게 아니고 한국 GDP로 잡힙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으로 잡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뭐 인수할 기회가 있으면 인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국가로 일본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일본은 사실 좀 먼저 한 성격이 있었고 오히려 먼저 몰락한 성격도 좀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에서 뭐 실패해서 배우자 여기까지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잘 이용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제언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권 교수님이 책을 냈습니다. 반도체 삼국지, 한중일 반도체 삼국지 이야기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책 내용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호황을 누렸는지 그리고 한국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일본 반도체를 역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중국 반도체가 어떻게 부상하게 됐는지를 더불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삼국지 이거 딱 읽으시면은 어디 가서 나 반도체 모르지 않는다. 한 5분 정도는 어디서 잘난 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오늘 뭐 생각보다 일본 얘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